사과는 받아주세요. 한승주! 어린 것이 말이야. 어디 동네 양아치들 하는 짓을 여기서 하려고 그래? 누가 동네 양아치인데? 당신이 동네 양아치요? 해? 그걸 보십시오. 공개를 하시려면은 똑똑히 하세요. 자, 보십시오. 오픈 문제 제기를 해놓고 거기에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면 안 돼요.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번 보십시오. 이런 문건 본 적 있습니까?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서. 그건 제가 서명했습니까?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 공동의 번영 및 상임위원회에서의 보완권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가 아니고 오늘 정부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국가와 농산물위원회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원 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 두 분과 함께 정치보도 관행 뽀개기를 해볼 텐데요.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네, 그리고 정치보도의 민낯을 알려줄 두 분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으로 당명이 바뀌었죠. 김영우 전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우 의원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지금은 뾰족한 직업이 없습니다만 네, 놀고 있으니까 섭외는 잘 들어오고 기자 출신에 그리고 삼성 국회의원 게다가 대변인. 그러니까 오늘 이제 준비한 주제 아주 최적화된 인물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맹활약해서 우리 제이와 함께 하시죠. 영우 본색이 김영우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본색을 한번 드러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났습니다. 아니, 최욱 씨 얘기처럼 앞으로 정치 생각 없으시면 저희 고정으로 하시는 거. 꼭 끝나고 얘기합시다. 저희도 좀 봐야죠. 벌써 그렇게 약조를 하면 안 되죠. 검증을 좀 해봐야겠죠. 네. 기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주민 의원님. 네. 아주 잘 만났습니다. 제가 오늘 좀 따질 게 있어요. 네. 사실 우리 그 제2에서 한 1년 전쯤이었을까요? 계란판 신문. 이라는 주제로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그걸 아마도 보셨나 봐요. 네, 그걸 보시고 나서 내가 이 부수 밀어내기 내가 해결 한번 하겠다. 언론 보도 많이 나오고 했던데 그 뒤로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라기보다는 관계 기관이 이걸 확인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최고위에서 했었고요. 네. 그 뒤에 이제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실제로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쪽에서 얻은 자료를 네. 전달하고 네. 또 면담도 했었습니다. 결과는 이제 지금까지 안 나오고 하긴 했는데 안 나왔다. 아니 그렇게 안쓰럽게 나오시니까 뭔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더 뭐라고 못하겠네. 아니, 근데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기자들한테 꽤 인기가 없는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시고 오늘 방송에 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분들이 저희가 편하지 않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심지어 그래서 매체에 반장 되시는 분이 이제 약주를 심하게 하시고 밤에 네. 거의 이제 새벽이죠. 새벽쯤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도대체 왜 이렇게 기자들한테 안 편하게 대하냐 그런 말씀하실 정도로 전화를 좀 제가 잘 안 받아들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통화하는 와중에도 기자분들께서 좀 취재가 부족하신 상태로 이렇게 하시면은 좀 취재가 부족한 것 같다고 좀 바른 소리를 좀 많이 해요. 사실 민변 선배 변호사님으로 네. 오래 뵙다가 이제 지금 의원님으로 뵙는데 뵐 때마다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일단 누가 자기한테 인성 논란 인사하는 걸 모르세요. 저는 분명히 여러 번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처음 뵙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알아보시죠. 뭐 정치인으로서 약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는 현역, 여기는 이제 전직. 불편해서 정말 방송 못하겠네. 자, 저널리즘 토크쇼 저희가 1년 전에도 20대 국회에서 드러난 정치보도 관행을 다뤘습니다. 당시 불출마를 선언한 표창원 의원이 출연을 했었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가 언론을 위한 정치쇼를 한다. 정치인들이 메소드 연기를 펼친다. 그 표창원 의원님은 이제 초선을 하셨는데
예, 초선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쇼킹했을 겁니다. 근데 정치는 기본적으로는 쇼예요. 어떤 그 생각 이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쇼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다만 그 쇼가 진정성이 너무 없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쇼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죠. 우리 박주민 의원도 혹시 뭐 정치인이시니까 좀 일부러 후줄근해 보이고 연출이에요, 그러면 그게? 피곤해 보이고 이제 그런 것도 약간 쇼적인 묘미가 좀 있습니까? 사실 저는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자주 씻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뭐 어디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쇼는 아니죠. 네. 그런 부분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억울한 면이 있고요. 저도 이때 이 무렵에 초선이었으니까 당황했던 장면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원님인지 제가 밝히기는 어려운데 대놓고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사석에서 자기가 이제 그 충분한 발언 시간을 줘야 이제 감정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연기를 제대로 펼치는데 왜 발언 시간을 짧게 줘가지고 이게 몰입이 안 되게 만드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나 이제 표창원 의원이 이제 그 발언을 듣고 느낌이 약간 충격이었던 거죠. 그런 일이 그러니까 있었네요. 아마 그 경험 때문에 또 이런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돼요. 같이 봤거든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그 쇼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쇼만 해서 사실은 비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연기를 할 때 메인 플롯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큰 그림 위에서 배우가 서브 플롯을 가지고 하는 게 연기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정치인들이 하는 연기는 개인기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큰 메인 테마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바를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의도된 연기가 아니라 그냥 개인기에 머물 때 근데 대부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도 연기 잘하는 배우 못하는 배우를 기가 막히게 관객들이 알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유권자들도 그걸 기가 막히게 안다는 겁니다. 본인만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연기 잘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21대 국회에서는 그동안의 보도 관행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본격적인 비평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언론이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최근 정치면을 장식한 보도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기국회가 열린 직후인 지난 2일이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과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이 두 사람의 갈등을 조명한 기사가 이틀에 걸쳐서 70건 넘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태흠 의원이 김진애 의원에게 이 손가락으로 터치를 한 일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파행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뭐 이슈가 되는 거는 뭐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사화된 제목을 보면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사회적 의미가 있는지 약간 갸우뚱하게 됩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 보면요. 김진애, 김태흠이 내 어깨 쳐서 얼얼. 김태흠 야지 놓는 것도 아니고. 국민일보, 김태흠 초선은 빠져. 김진애, 난 재선. 언쟁 신체 접촉 논란. 머니투데이, 김태흠이 등 찔렀다. 김진애, 겉옷 세탁 습격당한 느낌 불쾌. 이런 식의 제목.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오늘 연기 좀 하시네요? 아, 네, 저도. 이거 대단하신데요? 제가 보니까 언론이 좋아하는 세 가지 정치 보도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기사 안에. 하나는 갈등 혹은 싸움이라 볼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선정적인 워딩이 또 들어가 있어. 뭐 야지라던가 뭐 얼얼이라 이런 말. 세 번째는 실책이 어쨌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언론들은 집중적으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게 또 굉장히 무의미하고 좀 소모적인 논란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처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에게는 국회의원은 싸우는 사람들로 또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언론이 일종의 정치 혐오 콘텐츠를 가지고 또 장사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게 17분간 운영위에서 이거 가지고 공방을 하다 결국 정회까지 했다라는 거잖아요. 당일날 운영해서 했어야 될 일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김태흠 의원만 김진애 의원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운영위 전체에서 국민한테 사과해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언론이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경우도 없어서 좀 의아하게 봤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국회가 손가락
또 야지, 또 세탁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진애 의원님이 입은 옷은 세탁기에 돌릴 만한 옷이 아니고 세탁소에 맡길 옷 아닙니까? 근데 그게 또 기사가 됐더라고요. 사태를 만든 정치인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겉핥기식의 보도만 한 그것도 책임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치인과 언론은 실과 바늘이에요. 정치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실과 바늘은 신념이신가요? 신념이죠. 예. 그 언론이 없는 정치는 불가능합니다. 또 정치가 없는데 언론이 할 일이 없죠. 항상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고 화제가 될 만한 것들만 보도를 하잖아요. 실제로 뭘 주제로 운영이 됐었고 네. 이게 더 중요한데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보도를 보면서 이게 이렇게 보도를 많이 낼 만한 사안인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예전에는 좀 더 없으세요? 그 시원 좀 하세요. 근데 이게 이런 패턴이 너무 저한테는 익숙해져서 아, 너무 익숙해요. 법사위가 제일 많이 이런 보도를 아, 맞아. 상임위거든요. 예. 그래서 의원들도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자제할 때가 있죠.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된다. 네, 특히 법사위에서는 이제 워낙 이제 말로 부딪힐 때가 많아서 괜히 이제 논쟁거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논점이 흐려질 걸 대비해서 네네. 철저히 무시하자, 철저히 대응하지 말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쪽에 그런 전략을 파악하고 저쪽은 계속 시비를 걸기도 하고 반대로 저희가 계속 시비를 걸기도 하고 뭐 그런 작전 회의를 좀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임위 처음 시작할 때 그 모두 발언을 할 때 오늘 이 상임위는 뭐 생방송입니다. 어느 방송사가 생방송 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은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라는 게 공식적으로 그런 멘트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면 이 상임위 전체가 욕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현역 그 의원님들은 내가 한번 이렇게 질르면 이거 조금 건수 되겠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워낙 이제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클릭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맨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하는 일이 본인 이름을 이제 검색어에 딱 쳐가지고 어떤 기사가 떴나, 뭐 검색어에 올라갔나, 어떤 피드백이 있나, 뭐 클릭 수가 얼만큼 나왔나. 클릭수 장사의 혈안이 된 언론의 어떤 단면을 또 보여주는 건데 비슷한 일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도 있었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본회의장에 원피스를 입고 등원한 걸 두고 일주일간 관련 기사가 무려 717건이나 쏟아졌습니다. 이 이슈가 이렇게까지 확산된 배경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9월 1일 기사들 혹시 보셨나요? 류호정 원피스 한 달 후라고 또 어마어마하게 실렸습니다. 또 나왔군요. 또 나왔어요. 제가 깜짝 한 달 후가 실렸어요. 1주년도 나오겠는데. 네, 이러다 보면은 10월 1일 되면 뭐 2달 후. 야, 이거 너무한다. 정말로 전부 쫙 실려 있습니다. 한 달 후라는 제목으로 걸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거 영원히 박제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울거먹겠구나라는 정말 불길한 예감까지 들었는데 중요한 소스를 가지고 보도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아주 자극적이고 새말적인 것만 계속 얘기가 되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정치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 기사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 원피스 보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8월 5일 날 네이버 정치 섹션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 상위 20개 기사 중에 17개가 이 류의원 원피스 기사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원피스가 완판됐다는 것까지 또 화제가 됐었는데 이 와중에 8월 7일 날 같은 날에 올라온 너무 비교되는 두 가지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면 동아일보가 분홍 원피스 류호정이라는 기사를 냈고 아주경제는 입법노동자 류호정 원피스 다음에 실력 둘 다 논설위원이 쓴 글인데요. 동아 칼럼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도회에서 온 젊은 아가씨가 차려입고 시골 장터를 지나갈 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씩씩하게 걸어가면서 시골 분위기를 쇄신하는 유쾌한 도발과 비슷한 면이 있다. 젊은 아가씨가 등장을 해요. 아주경제는 제목에서부터 입법 노동자라는 말을 썼다는 게 좀 차이가 있고요. 더 크게 느껴진 차이는 기사 말미인데 동아는 옷차림보다는 법안으로 진짜 유쾌한 도발을 했으면 한다로 끝납니다. 훈수를 두고 끝나는 거죠. 아주경제는 진짜 실력은 회의 발언과 법안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한 뒤 실제로 류호정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법안을 냈는지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언론이라면 옷 말고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아라라고 훈수를 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서 알려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언론들은 원피스 관련해 가지고
기사를 계속 생산해내야 되니까 그렇죠. 기자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원피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박지원 의원은 혹시 기자한테 원피스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까? 이때 저한테 전화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원래 잘 안 받는데 너무 전화가 많이 오니까 혹시 뭔 일이 터졌나 싶어요. 큰 일이. 깜짝 그래서 놀랐어요. 네, 깜짝 놀라서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요정 의원 원피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피스 못 봤는데요. 제가 진짜 못 봤거든요. 그리고 또 전화 또 줘. 그래서 제가 한 4통 정도 받다가 역시 안 받아도 되는군 이러면서 옛날 조선시대 그 예속 논쟁이라고 있었잖아요. 뭐 상복을 1년 입어야 되나, 뭐 3년 입어야 되나. 그 예속 논쟁 아닙니까? 예성동쟁까지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은 그냥 보정은 못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조선 시대도 아닌데 의원이 입은 옷 가지고 이렇게 요란하게 또 취재도 하고 또 거기에 또 응답을 해야 되고 하는 게 야 이거 무슨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잘못해도 정말 크게 잘못됐다. 나는 아직도 그 이렇게 많은 기사가 실린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언론의 정말 100% 잘못입니다. 이게 굉장히 쏟아지는 기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쏟아질수록 더 많은 클릭수가 유도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언론이 이 장면을 통해서 장사밖에 하지 않았다. 전혀 정치 보도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2013년이었나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약간 좀 민망한 사진을 보고 있던 한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닉네임이 붙었죠. 예. 야동제철. 예. 네. 그 이후로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휴대전화. 휴대전화예요. 그거를 이제 찍는 예.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최근에도 또 논란이 또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영찬 의원 네. 큰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경우에 그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 더더군다나 방송을 직접 다루는 해당 상임위 위원이 일반 업체, 포털 업체 보고 들어오게 해라. 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어떤 그 포털 업체를 다스리려고 하는 굉장히 특히 이제 힘 있는 여당 의원, 해당 또 상임위 위원이 했다는 건 굉장히 분명히 잘못된 거죠. 저건 특종이죠. 네. 언론의 입장에서는 특종입니다. 국회의원은 그야말로 공인이잖아요. 휴대폰의 내용도 사실 감시 대상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그 윤영찬 의원 사태는 그분이 또 과방위 의원이기 때문에 네. 더욱 보도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모든 기자들이 의원의 휴대폰을 찍을 때 그런 보도 가치를 고려하고 찍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의원 입장에서는 본회의장에서 내 휴대전화는 언제든 찍힐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뭐 핸드폰뿐만 아니라 수첩, 수첩까지. 뭐 아니면은 보고 있는 자료 이런 게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죠. 그럼 반면에 언제든 노출되니까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그걸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분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좀 있죠. 의도적으로 예, 보도로 이제 계획을 해서 네. 그 뭐 핸드폰에 메시지를 노출시킨다든지 많은 정치 뉴스들이 일반 시민과 유권자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을 향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이렇게 기사 쓰면 정치인들 봐줘. 가장 대표적인 게 보란 듯이 카메라를 앞에다가 전화기를 노출함으로써 이거 좀 실어줘라고 서로. 그래서 언론도 나는 권력 감시해라는 자긍심을 얻고 한편으로는 내가 좀 알리고 싶은 방법을 간접적으로 단독에 좀 소스도 전달해 주면서 하고 싶은 어떤 의도도 쟁취하고 그런 점에서 악어와 악어새라는 되게 유명한 어떤 표현들이 있지만 조금 더 비하하긴 하지만 좀 동업자 정신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2015년 정치부 기자들을 심층 인터뷰한 논문이 있습니다. 정치인의 행실을 집요하게 기사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흥미로운 설명이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면 정치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냉소적 시선이 투영됐다. 이미지 깎아내리기 좋은 소재여서 숨길 이유도 없었다. 터지면 개떼같이 덤벼든다. 의원 군기를 잡으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쓸 때가 있다. 악의 없이 취재하다가도 잘 응해주지 않으면 불편한 감정이 생기고 어디 죽어봐라 하는 식으로 나설 때도 있지 않나 하는 심리라는 겁니다. 요걸 뭐 여쭤보면 바로 답 나오겠네요. 취재원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전화 잘 안 받고 어떤 의원님처럼 그다음에 또 공부하라 그러고 그러면 진짜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그리고 또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는 취재원에게 기가 눌리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예. 해요. 저도
정치를 하면서 초선 때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는 그때 그 정부에서 이제 소위 실세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제 박주민 의원님처럼 저는 지금은 이제 지는 애고 이제 저긴 뜨는 애인데 그때 이제 막 그 방송법 통과시키고 막 그럴 때예요. 그때 동물국회다 뭐 그래가지고 아주 난장판이 된 그런 때가 있었는데 대리투표 맞아. 몸싸움하다 들어가가지고 정신이 없거든요. 땀 뻘뻘 흘리고 그래가지고 정말 옆자리에 이거를 할 뻔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옆자리인 거야. 맞아. 그 옆이 이제 제 자리였고. 아, 제가 그때 비판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이제 내 자리에 가서 이거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찍고 그 앞에서 내가 멈칫한 거를 찍어가지고 김영우 의원 대리 투표했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밤새 뉴스가 났어요. 네. 그리고 나가지고 힘들게 정정 보도 이게 난 적이 있는데 아주 묘한 생태계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과 바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오늘 실반으로 가시는 거군요. 네. 근데 언론이 진짜 무섭긴 무섭네. 저는 아직도 의원님 하면 대리 투표 요걸로 저는 그게 있죠. 그러니까 무서운 오늘까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냉소적인 시선이라는 게 언론들이 좀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은데 국민이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를 넘어서 실제로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그 판을 유지할 수 있게도 하죠. 사실 정치 혐오라는 게. 사회적 약자를 향하느냐가 그 효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봐요.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는 그 혐오의 대상을 차별시키고 배제시키는데 정치 혐오는 희한하게 그 혐오의 대상 중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게도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더 나쁜 거죠. 혐오는 생각보다 거래 대상이에요. 혐오가 생각보다 돈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정치 불신자들만 만드는 게 아니라 혐오를 통해서 정치에 대한 광신도들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혐오를 잘 활용해서 유튜브라든가 다른 SNS 매체에서 굉장히 거래 품목으로서 활성화되는 영역이 또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정말 손해를 보는 건 정치에 대해서 선한 관심을 가졌던 시민들이 배제되는 효과. 그런데 언론이 이것을 생각하고 있을까?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혐오가 더 많아질수록 클릭수는 높아지고 관심도는 뜨거워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혐오에 대해서 조금 무책임한 부분도 언론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 보도 관행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언론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정감사가 이제 좀 있으면 열립니다. 우리 의원님이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2016년 국감 당시에 화제의 인물이셨더라고요. 김재수 장관 해임안 통과에 반발을 해서 이제 여당인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감 보이콧을 선언을 했는데 제가 여당이었죠. 네, 같은 당이셨는데 당시에 이제 국방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감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맞섰고 그 바람에 같은 당 의원들한테 제지까지 당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데. 근데 사실 그 보도를 보면 감금되셨다는 사실만 굉장히 자극적으로 강조되는 보도들이 많았고 왜 국방위가 열려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도한 기사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고 좀 안타까우셨겠어요. 중요한 현안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날 그럼요. 그 북한이 핵실험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여야 논란도 많았고 동해상에서 훈련 중인 그 링스 헬기에서 3명이 추락을 해가지고 실종 상태였습니다. 사실 뭐 국감에서도 뭐 비슷한 경험이 좀 있고요. 정책적 질의를 하면 그거는 거의 보도가 안 되고요. 말싸움하면 보도가 되고 오전에 질의하면 보도가 되고요. 좋은 질의라도 오후에 질의하면 보도가 안 돼요. 데드라인. 그런 차이도 있어요. 예, 그런 차이도 있어서 이제 질의 순서를 바꿔달라고 선배님들이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 저뿐만 아니라 뭐 이낙연 대표님, 김부겸 의원님이 다 서운했던 게 TV 토론 8번 하면서 여러 가지 당에 대한 비전도 얘기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는 그런 게 실종된 전당대회다. 아니 TV 토론 나서 계속 그 얘기하면서 그 얘기만 했는데. 예, 여러 차례 얘기하고 뭐 자료도 내고 했는데 그러니까 3명이 다 서운했죠.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러면서. 예.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아예 의도적으로 이번 전당대회 또 이번 국정감사는 뭐 알맹이가 없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놓고 미리 정해놓고 좀 거기에 맞춰서 좀 보도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지금 뭐 이해를 못하겠다 뭐 이런 표정이고 대한민국 국민 중 가장 억울한 표정인데 그 이해가 좀 될 만한 기사를 제가 소환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언론 보도는 이벤트만 쫓아가는지 단박에 이해할 수 있는 기사가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밤새가며 준비했는데
국감 파행에 속타는 스타 지망생들이라는 2016년 9월 27일 SBS 기사입니다. 국감은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전국적 지명도를 일거에 끌어올릴 수 있고 확실한 한 방으로 강렬한 첫인상을 남길 수 있는 곳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애초에 시작부터 판을 이렇게 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은 스타 지망생이 아닌 거죠. 저요? 아예 그냥 스타 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네, 예선 탈락. 그러니까 그 벵갈 고양이 뭐 이런 것만 계속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국감 끝나면은 그 기사 제목이 이번에도 맹탕국회. 그 똑같습니다. 뭐 사실은 많은 의원들이 냈던 그 정책집이나 정책 자료집이나 설문조사 결과나 이런 거를 제대로 이렇게 내용 있게 보도가 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3시간, 4시간 자면서 자료집 준비하고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 그 군부대 지역 많거든요. 예, 예. 거기에 막 흩어져 있는 그 포탄, 탄피 이런 거 막 주워가지고 국감장에서 이제 그 뭐 보여주면서 하고 그랬었죠. 아주 준비 많이 하죠. 탄피 그건 약간 좀 쇼적인. 근데 그 실물을 또 봐야 되니까 벵갈 고양이보단 낫죠.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뭐 하긴 하는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국정감사 기간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뭔가 준비를 하고 보여줄 거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정치가 과도하게 좀 이벤트화 되어 있고 인지도를 쌓기 위해서 조금 무리수를 두고 그걸 또 언론이 제어하거나 필터링하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그런 부분을 얼씨구나 좋다, 재밌는 장면이 연출이 되네라고 계속 받아 써주다 보니 이런 고리가 끊기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뭐 시민으로서는 재밌는 쇼를 한번 봤어요. 정치인이 등장하는. 그러나 알맹이는 없는 그런 보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국정감사를 대하는 언론 태도를 보면은 이게 약간 그 올림픽 중계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 종목으로 언론이 몰리고 비인기 종목은 약간 결과만 통보하는 식으로 그리고 스타가 등장하면 글로 이제 카메라가 싹 몰리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2016년 그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출석을 한 적이 있는데 오, 그래요? 한노위 국감이 사실 그렇게 인기 있는 데는 아닌데 그날따라 기자들이 엄청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카메라도 다 차 있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 청년배당 문제로 증인 출석을 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 모든 카메라와 기자들이 대부분 이 시장을 위해서 왔던 거죠. 그래도 뭐 이참에 좋은 얘기하면 알려줄 수 있겠다는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 이 시장 발언 끝나니까 다 빠져나가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 저와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뭐 가부로토텍 노조 파괴 문제나 철도 노조 파업 문제나 되게 중요한 노동 이슈들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이미 썰렁한 상태였던 되게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론이 안 다루면 사실 언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싶어도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언론 관계자분들께 먼저 좀 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예산의 어떤 문제점, 법안의 어떤 내용, 또 국정감사 때도 지적하는 것의 내용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박주민 의원은 초선 시절에 청와대 KBS 세월호 보도게임 논란이 불거졌을 때 KBS가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녹취록에는 침묵하고 박주민 의원의 갑질 논란을 보도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박주민 변호사는 사실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지기 전에 집시법 전문가셨어요. 그런 분이 이제 현장에서 그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의심되는 상황을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박주민 의원이 아니라 민변에서 그 조력을 갖던 변호사가 있었어도 당연히 문제 제기를 했을 것이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겠죠. 자료 제공 요구한 게 굉장히 세부적인 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100% 다 잘했다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제가 이제 답답했던 거는 그런 자료 제공을 요구했었던 배경과 경위는 거의 보도가 안 되고 갑질 논란이라 그래서 웬만한 매체들이 다 보도를 했었고요. KBS의 경우에는 이제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그 외압 논란 있었을 때였는데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보도를 안 하고 그 주요 뉴스타임에 제 이야기만 계속 보도했던 것 이런 부분이 좀 이해는 안 됐죠. 당시 언론 중에 KBS가 그래도 제일 상처로 남아있나 보군요. 여기서는 특별히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KBS 아닌가요? 그 이후로 이제 사실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 1월에 근거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건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 그리고 지난 6월이죠. 언론 보도들이 법을 정확하게 보고 평가하는 건지 궁금하다. 이렇게 또 발언을 하셨어요. 제가 진짜 우려하는 건 의도를 가지고 팩트에 안 맞는 기사를 쓰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법원행정처의 구조를 바꾸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냈었어요. 근데 보수적인 매체들에서 그게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법인 것처럼 연일 사설도 쓰고 보도도 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제 법이 문제라고 그분들이 지적했던 게 그 법원행정처를 대체하는 수평적 회의체를 만들 때 비법관 인사들이 들어간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1년 전에 지금 국민의힘인 미래통합당의 주광덕 의원님이 법관이 한 명도 안 들어가는 더 강하네요. 더 강한 예. 법을 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 그래서 앞에 기자분들이 한 5, 60분 모여 계신 최고위 현장에서 이거 보십시오. 제 법안이 이렇고 주광덕 의원님 법안이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판넬까지 들고 설명을 했는데도 기사가 하나도 안 나온 거는 뭐냐 이거죠. 의원님께서 이제 직접 떠먹여 줬는데도 그걸 먹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정파성 플러스 미운 털이라고 봐야겠죠? 미운 털.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비슷한 일이 계속 벌어져 왔거든요. 저는 이건 진보 보수 또 좌우의 문제도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적 균형이라는 얘기가 뭐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최소한 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어떨지라도 그래도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노력은 늘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미디어가 과도하게 편향성을 미리 딱 0점을 잡아버리는 거죠. 또 모든 자료들과 모든 이야기들 그리고 모든 사설들을 방향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애당초 기계적 중립성이 좀 멀어지게 되는데 한 사례가 있어요. 영국의 이제 인디펜던트지가 그 가디언에 대해서 쓴 건데 가디언이 진보지인데 오히려 이제 보수당 편을 드는 그런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노동당이 좀 더 우경화됨으로써 증세나 의료보험 체계 같은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진보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가다 보니 진보짐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에 대해서도 아주 일관되게 중립성을 가지고 비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왜 이런 게 없냐는 거죠. 기계적 중립성이라는 게 언제나 정파성 뒤로 밀린다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어떤 글을 쓰거나 어떤 한마디를 하면은 소위 진보 진영 매체에서는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과거에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뭐 친이 진영 간의 갈등 또는 친이 친박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많이들 기사를 써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분열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이 갈등이 굉장히 어떤 큰 것이냐 이렇게 쓰는 거를 제가 많이 겪었거든요. 언론의 영역도 이게 너무 탁 편가르기가 되고 이게 일관성이 없는 진영 논리에 빠진 기사를 쓰니까 언론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죠. 정치부 기자들이 정치를 자꾸 갈등판으로 만드는 이유가 일단은 그렇게 쓰는 게 익숙해져서 쉽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대중들이 그거를 좋아하기 때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왜 분석적인 정책 기사를 내놓지 않느냐. 그런 기사 써봤자 아무도 안 읽는다. 우리 최영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노동기사, 산재기사, 소수자 인권에 관한 기사들 사실은 왜 안 쓰냐 그러면 기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재미가 없어서 대중들이 안 읽는다. 클릭수가 안 나온다. 근데 어떻게 모든 기사가 다 재밌을 수 있냐. 흥미 위주의 재미있고 자극적인 거. 근데 정치부 기사들이 정치 기사조차 그렇게 쓰려고 정치라는 거의 수준을 그렇게 끌어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좋은 기사를 재밌게 쓰려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재밌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 좋은 기사를 포기한다? 이거는 사실 앞뒤가 바뀐 거고 언론이 여론을 따라가지만 않고 형성하고 주도해야 된다는 역할은 사실은 재미가 없더라도 주체적으로 보도 가치를 판단해가지고 꾸준하게 쓰는 그런 고집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치 보도가 20년 전보다 퇴보했다는 비판이 기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잘못된 관행들 때문인지 정치부 기자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민주당 출입 기자 했었고요. 정치부 출입 경력은 사실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이제 2년 차인 거죠. 정치부는 제가 92년도 9월 달부터 출입했습니다. 30년 다 돼간다고 하면 되겠죠. 정치 기사는 이제 3단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워딩을 구하고 그 워딩을 두 번째는 해석하고 세 번째는 그 해석해서 싸움을 붙이는 거. 이낙연 대표한테 가서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싸움을 붙여서 기사를 쓰는. 일부 정치인들이 언론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자들은 그걸 또 순화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면서 정치인과 기자가 합작해서 막말 공방을 오히려 재생산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민경욱 전 의원처럼 근거가 불충분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할 때 기자들이 내 기사 받아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호통을 치는 경우를 들을 때도 있거든요. 기자들도 느끼죠. 아, 이거 우리 잘못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다 받아주고 기사화해주고 출입처 제도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정당별로 출입하고 있거든요. 여야의 대립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 기자들도 취재하고 말 듣고 이러기가 너무 쉬운 거죠. 국회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명함을 드리면은 우리 당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기자들도 내 편이냐라는 것을 가름하는 게 지금까지 너무 고착화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당을 출입하고 있느냐가 마치 그 정당 소속인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고 기사를 쓸 때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정치가 극단적으로 흘러가다 보니 지금 언론조차 진보 보수 이렇게 너무 뚜렷한 양극화를 보이다 보니까 그 성향에 따라서 그대로 가려고 하는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지 않을까. 자, 출입처 문제 우리 언론의 대표적인 관행입니다. 그런데 정치부 같은 경우 양당 중심으로 출입처가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 부작용이 좀 극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혹시 야당 출입 기자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원래 알았던, 그러니까 뭐 민변이나 참여연대 활동할 때 알았던 기자분들 빼고는 야당 출입 기자분들 거의 볼 기회가 없죠.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네. 여당 출입 기자가 야당 의원들한테 전화하는 일이 흔치 않아요. 정말 흔치 않습니다. 거의 뭐 다른 회사 다니는 사람 취급도 당하고 그러는데 사실 원내 진출한 야당이 국민의힘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는 마치 양쪽이 딱 이분법으로 나뉘어진 당처럼 계속 보도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정보 소외 효과가 더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당연히 이게 1대3, 뭐 1대4 이런 식의 어떤 보도가 아니라 1대1이 되다 보니까 갈등이라든가 혹은 대립각을 보도하는 게 훨씬 더 재밌어지고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살펴볼수록 훨씬 더 시민의 이익이 높아지는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손쉬운 갈등이나 대립적 보도 쪽으로 가는 게 결국 계속 맴도는 양당 중심의 어떤 출입처 제도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작년 8월에 이제 법이 하나 산업기술보호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저희는 이제 삼성공업법이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찬성한 의원들, 박주민 의원님도 찬성을 하셨던데 여쭤봤더니 몰랐대요, 그런 법인 줄.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와, 진짜? 네. 여야가 다 있었는데 그 안에서 별 논란이 없으니까 언론에서 한 줄 기사가 안 나오고요. 갈등이 없으니까. 본회의에서 무사 통과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여야가 합심해서 아니면 이번 사안처럼 한쪽에서 의도적으로 만드는데 다른 쪽이 그 의도를 몰랐을 때 굉장히 나쁜 법안이나 정책이 아무도 모르게 통과될 수 있는 나라다, 이 나라는. 그래서 양당 중심의 언론 보도가 가져오는 굉장히 나쁜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자, 기존의 언론 말고도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시사 유튜브인데요. 정치 보도가 그래서 그런지 더 정파적으로 흘러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요즘 시사 유튜버들의 국회 출입이 굉장히 활발한 데다가 정치인들이 유튜브 출연에 오히려 기존 언론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추세거든요. 자기 편만을 위한, 자기 편만 바라보고 하는 이런 그 정치, 이게 이제 팬덤 정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 팬덤 정치의 가장 천병이 그 유튜버들이죠. 그분들은 다른 사람의 시각이나 이런 걸 시선이나 균형 감각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목소리에 환호하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자기 편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양당 정치가 가지고 있는 아주 안 좋은 면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걸러질 만한 장치도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하는 현상이 뭐냐면 그렇게 SNS나 유튜브를
많은 언론 소비자들이 이용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의견이 너무 과대 표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려 기성 미디어가 그걸 가져와서 써요. 이런 얘기들이 있다더라라고 해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몇 번 봤지만 아스팔트 우파라던가 극단적인 그런 의견들이 생각보다 선거라든가 실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성 미디어는 대단한 것이냐 그들의 해석에 기대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중심을 가지고 이제는 프레이밍이 아니라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걸 좀 가긴 한다면 언론 소비자들이 전 완전 떠났다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원하는 정보와 해석이 없어서 떠날 뿐이지 그것만 있으면 되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낡은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취재 환경 속에서 정치부 기자들이 고민하는 대안은 무엇일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공수처 같은 거는 20, 30년 된 논란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왜 등장했고 여야가 입장이 어떻게 갈렸었고 근데 또 그중에 뭐가 더 쟁점이고 이런 거를 이제 역사적 맥락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파악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 KBS 정치부에는 크게 정당팀과 의정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의정팀이라고 하면 정당을 벗어나서 법안이 발의되는 과정이라거나 아니면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거나 좀 사회적인 문제를 정치 안으로 좀 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해결점을 좀 찾아보는 데 좀 집중하자라는 의미로 법안에 취재해봐 해놓고 근데 뭐 오늘 이낙연 대표가 뭐라고 했는데 기사가 안 나온다라거나 아니면 뭐 오늘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기자회견 하는데 거기는 가봐야 되지 않니?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일이 그냥 2배가 되는 거 말고 의미가 없어지는 게 돼서 그게 단순히 팀을 만드는 문제도 있지만 거기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좀 점검을 해봐야 되고. 저희도 그런 부담감 같은 것은 갖고 있어요. 과연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으려면 지금 좋은 기사들을 많이 생산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시청률이 안 나와도 또는 뷰수가 많이 안 나와도 그런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서 계속해서 기사를 생산해 나가다 보면 그런 유혹을 모두가 다 같이 이겨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한 표피적인 질문을 받게 되면은 기대감을 좀 접게 돼요. 많이 설명을 해드려도 아마 그런 식의 보도는 안 나오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죠. 제가 예를 들어서 사법제도 개혁에 관련된 법안을 많이 냈었어요. 그거 관련돼서 이제 질문하시는 기자님들께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때 간혹은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법조 기자팀에 전화를 해보세요. 이렇게 제가 하거든요.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약간 같은 언론사인데도 잘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죠. 작년에 이 방송 표창원 의원님 나오셔서 했을 때 그 패널 3분이 다 이 상임위 중심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반영이 되는 건지 어쨌든 다른 문제의식 때문에 KBS나 이제 일부 매체에서 시도를 하고 있고 저는 이게 일단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발짝 떨어져 생각해보면 이게 상임위 중심이 아니라 그냥 분야 중심이 분야 중심으로 다 재편됐으면 좋겠다. 가령 노동이라는 분야를 놓고 보면은 노동 전문 기자가 그러니까 노동 정책이나 법률에 대해서 잘 아는 기자가 노동부도 출입하고 환노위도 출입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노무 담당 그 인사들도 만나고 이래가지고 사실 기사가 나오면 제일 좋은 기사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치 전문 기자는 뭐냐? 전체 판을 볼 줄 아는 그러니까 뭐 선거나 정당이나 그런 국회나 이런 제도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 판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좀 볼 줄 아는 그래서 깊은 호흡으로 분석적인 기사를 쓰는 그런 사람에게 정치 전문 기자라는 타이틀을 주고 다른 분야는 그 분야별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깊이감 가지면 정치인이 되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정치에 다 알면은 전문 기자로 남으려고 한다기보다. 근데 저는 3가지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천천히 정보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 3가지를 좀 지켜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중 한 예시로 좀 흥미롭게 봤던 게 뉴욕타임즈에는 내부의 디지털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아카이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꾸준히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지금 오늘 하는 말을 오늘 써야지 오늘 단독 기사하고 속보야가 아니라 쌓여있는 것들을 축적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검토도 해보고 이것을 통해서 자료를 검증해서 아 지금 정책은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고 이때와 이렇게 달라졌으니 이렇게 조언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건데 이게 빨리는 안 돼요. 천천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공부도 해야 됩니다. 보통 최고위원 회의를 한다거나 또는 회의 후에 백브리핑을 하면 기자분들이 다 앉아서 열심히 치세요. 예. 그다음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좀 공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날 받았었던 워딩이 이제 그날 소비가 그러면 돼서 이제 아예 사라지는 아카이빙 게 되는 게 문제라는 아니라 거죠. 예. 없어지는 예. 거군요. 그럼 제가 의원님한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있었어요. 뭐죠? 기자들은 이 단어를 많이 쓰나 보더라고요. 꿈이 문화가 있다. 네, 있죠.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적게는 뭐 4~5에서 한 뭐 8, 뭐 10명까지도 타사 기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특정 정치인에게 전화해가지고 아 우리 꿈이 식사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식사할 때도 그 꿈이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 꿈이라고 하는 문화를 통해서 취재도 이루어지고 그렇죠. 사실 이제 여러 매체 기자분들이 같이 다니시면서 뭔가 정보 공유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뭐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꿈이라는 데 소속돼 있는 기자분들에게 여쭤보니까 그 언론사의 성향이 있으니까 그 성향을 싫어하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너희 매체 기자들하고 얼굴을 봐야 되니?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꿈이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통과하는 하나의 그 수단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른 매체들도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의원들을 보거나 할 때도 도움이 된다. 근데 그런 자리에서 기사거리가 많이 나오긴 합니까, 실제로? 아주 처음부터 녹취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녹음을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식사를 하다가도 중간에 나가가지고 기사를 씁니다. 근데 저런 건 있겠죠. 결국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또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밀착 관계 이런 게 아니라 이 의원이 그래서 저런 얘기를 평소에 하셨구나. 그 배경을 알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필요해요. 그걸 좀 기사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해석이 없이 그냥 이 기자나 저 기자나 더 비슷한 기사들을 쓰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차별성이 없는 기사를 모든 매체가 생산해낸다면 좀 소모적이겠죠. 꿈이 문화라는 것이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속보 경쟁 말고는 경쟁할 게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널리즘 토크쇼 저희가 대안 있는 좀 비평을 하기 위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해외 사례를 JPIC으로 좀 모아봤습니다. 일단 뭐 너무 편하네요. 이렇게 해주니까. 네. 근데 우리 언론은 말만 그냥 받았어서 공방만 만들어 놓고 그냥 쑥 빠져버리니까 독자들이 그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재력이라는 말을 다시 토파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따옴표를 함부로 안 쓰는 것부터 시작해도 저는 될 듯해요. 그럼 맥락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팩트 체킹을 덧붙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소비자의 판단 몫이라면 적어도 우리도 최소한의 형식을 갖추고 그러니까 늘 이 시간에 말하는 거지만 정말 원칙적으로만 해도 정치 보도 중간은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의 미디어화라는 말이 결국
그 미디어의 속성에 정치가 종속되는 거를 뜻하잖아요. 그걸 달리 말하면 기자가 잘하면 정치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도 되는 거예요. 정치 영역이 누군가의 발언이 그대로 기사화되는 유일한 영역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데에서는 아무리 유명 인사가 발언해도 최소한의 팩트 체킹은 하지만 정치는 발언 자체가 기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라도 금방 드러날 거짓말이라도 이게 발언 자체가 파급이 있다거나 아니면 상대를 비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면 그냥 말을 해요. 그게 거짓말이라면 그 정치인이 거짓말했다라는 사실이 전파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부 기자들의 속성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냥 사실이든 거짓이든 그냥 쭉쭉 전파되는, 그게 나중에 결국에는 사실인 것처럼 고착화되는 현상이 있는데, 정치부 기자들이 정말 딱 한 줄만 써줘도 체크해봤더니 이거는 그렇지 않더라, 한 줄만 써줘도 정치인의 그런 속성, 나쁜 습성은 많이 개선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치 보도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뭘 할 수 있는지 한 말씀씩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그냥 이렇게 SNS만 하고 내가 오늘 뭐 시장에 갔다 왔다, 어디 무슨 행사에 갔다 왔다, 또 그 사진 올리고,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의정 활동의 하나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중요한 일 가지고 공부하고 중요한 일 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토론하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은 그 정치인을 취재하는 그 기자들의 태도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실과 바늘이니까요. 네, 실과 바늘입니다. 정치라는 건 당연히 그 사회의 갈등을 다루거든요.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논쟁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싸움으로 비춰지지 않으려면 내용을 가지고 해법 중에 누가 더 좋은 해법이냐를 가지고 다퉈야 되겠죠. 국회 시스템 자체가 좀 상임위 중심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내용적 토론이 열리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직 국회의원의 기고글 내용을 하나 가져왔는데, 해바라기가 해를 쫓듯 정치인은 카메라를 쫓는다. 거기까지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카메라에 찍히면 볼일 다 봤다는 듯하는 것, 카메라가 없으면 가지 않는 것, 그게 문제다. 실제로 언론의 조명을 받지 않는 어떤 투쟁 현장에 국회의원이 가가지고 화제를 만들어내고 나를 통해서 기사화되도록 애쓰시는 분들,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재선 3선으로 이어져가지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실제로 존재했어요. 저는 그런 의원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언론이 그런 의원들을 많이 조명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저널리즘 토크쇼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영호 전 의원, 박주민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개혁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aid nothing's wrong, I'm just traveling on. Is it really any wonder? It's not the same. 'Cause everything changes with time. Two.